이강민의 잡지사 3호로 13번째 페이지. 속담, 괴담, 전설, 무속신앙. 어떤 이야기를 던져도 과학적으로 해석해주는 과학 번역기.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야, 그동안 곽지식 작가가 각종 특집 때마다 정말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죠. 어떤 이야기를 던져드려도 과학적으로 해석해주는 인간 파파고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곽지식 작가여도 과연 오늘 주제까지 이걸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약간의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녹화일 기준 851만 관객, 아마 본방쯤엔 1000만 관객을 찍었을 것 같은 영화 파묘를 과학적으로 파보는 과학 번역기 파파묘 특집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영화는 보셨는지요, 작가님? 우리가 지난번에 이 파묘 특집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집이 특집인 만큼 김고은 배우님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 모셔다 놓고 진행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 저희한테 좀 제안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뭔가 동명이인인 김고은이라는 사람을 본인이 알고 있다, 뭐 이런 엉뚱한 이야기만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결국 이제 섭외가 불발로 끝난 것 같아서 송구하고요. 섭외만 되었다면 제가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어서 영화를 보았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섭외도 불발로 된 마당에 우리 영화를 보지 않은 어떤 그런 맑은 마음으로 스포일러 프리로 그러네. 다양한 오히려.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그러네. 오히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해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영화를 보지 않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영화를 본 제가 좀 무의식적으로 흘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주의를 할 테니까 영화 보기 전이신 분들도 걱정 없이 오늘 특집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과학자의 시선으로 영화 파묘를 파보는 파파묘 특집.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고 궁금했던 것들 한 20개 정도 그냥 막 싸질렀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 던져드렸는데 그 중에서 정말 안 골라주실 것 같은 질문들만. 그런가요? 아니 이 질문을 이걸로 얘기가 된다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골라주셔서 오히려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그나마 좀 무난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파묘.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 장의사, 무속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묘자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이사 가거나 할 때도 이제 풍수를 따지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신데, 잠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풍습일까요? 사실은 여러 나라의 어떤 위치, 방향, 그리고 주변의 지형 지물을 따진다, 이런 풍습 같은 거는 꽤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집트의 피라미드만 해도 뭔가 방향을 맞춰서 건설을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고,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 같은 것들이 어떤 천문 현상과 관련이 있는 그런 방향을 맞춰가지고 지은 고대인의 산물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비슷한 생각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국 정도 이외에는 우리나라만큼 이 정도로 풍수를 중시하는 나라는 과연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유독 좀 풍수지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발달했던 것 같고요. 심지어 좀 이렇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기록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한국 기록을 보다 보면 중국보다도 더 심한 것 같다. 거의 풍수지리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거의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정말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많이 없어졌죠. 과거에는 특히 한 신라 말에서 한 고려 시대, 조선 초까지 진짜 풍수지리에 사람들이 거의 막 매여서 살았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좀 역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어린이들, 요즘 어린이들도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터를 잡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땅을 이렇게 손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인장을 했다. 터를 잡는다라는 거는 그 터를 보고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건물을 이렇게 건설을 해야지 요 방향으로, 요쪽 방향으로 보도록, 여기 무슨 건물 짓고 여기 뭐 짓도록, 논밭은 여기에 배치되도록 그 풍수지리를 따져가지고 배치를 했다는 얘기가 사실은 터를 잡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누구 높은 사람, 명망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털을 잡아주셨다고. 터가 좋구만. 어떤 스님이 털을 잡아주셨다고. 이런 식의 전설 내려오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 가사도 이걸로 출발할 뿐더러 조금 더 역사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기억나시죠? 철편 할 때 석탈애가 자기가 철을 가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집이 자기 땅이었다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소송을 걸고 그 네.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전설이 있다는 얘기 있었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석탈해가 왜 그 집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느냐? 예. 그 집 터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집이 풍수지리상으로 좋아 보였기 때문에 야.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려고 한 것이다. 진짜 오래됐다. 석탈의 신라 시대 역사에 아주 시초를 장식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처음 탄생할 때 우리나라의 역사가 처음 시작될 때 이럴 때도 물론 뭐 실제로 석탈해가 풍수지리에 되게 밝았느냐 전설 속의 이야기니까 그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적어도 한국인들이 오래도록 내려오는 그 인식 속에서는 나라를 처음 건설한 위인이라면 풍수지리도 좀 잘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할 정도로 네. 전설이 잡을 만큼 한국 사람들이 풍수지리에 아주 심취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중국보다도 더 풍수지리를 많이 따지는 이런 문화로 흘러갔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저는 한 가지 아주 큰 이유로 네. 우리나라의 이 지형 땅 모양이 풍수지리를 따질 만한 그런 건덕지가 많습니다. 산이 이렇게 올망졸망이 있고 뭐 예. 물도 있고 평야도 좀 있고 있죠, 여러 있죠. 가지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캐나다 지역의 중서부 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데를 보면 프레리라는 굉장히 넓은 평야 초원. 지형이 네.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뭐 농사 많이 지어가지고 여기서 뭐 밀, 옥수수 이런 거 엄청나게 생산되죠. 네. 이 프레리 지역의 이 대평양 지대의 넓이가 2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2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면 어느 정도 넓이인지 감이 오십니까? 그렇죠. 제곱킬로미터 미터법으로 돼 있으니까 네. 유추할 수 있죠. 우리나라 남한 지역의 땅 넓이가 네. 공교롭게도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 20배구나. 네, 이게 어떻게 잠깐 한국인이 좀 약간 미터법 써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딱 10만. 세계 와. 어느 나라의 무슨 넓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예. 10만이 남한 땅 넓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이 축복받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남한. 예. 그러니까 이 미국 중서부 지대, 캐나다 이 지역에는 평야 넓이가 우리 남한 넓이의 20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풍수지리를 따지고 뭐 다른 산세 이런 걸 어떻게 봐? 그냥 쭉 다 그냥 평야밖에 없는데 뭐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같은 이런 지역, 사하라 사막 넓이가 뭐 한 900만 제곱킬로미터 이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 넓이 한 90배 정도로 사막만 쫙 펼쳐져 있어요. 여기서 무슨 풍수지리를 따지는 뭐 건수가 뭐가 있습니까? 없죠. 이런 땅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무슨 몇 자리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뭐 물이 잘 들어오는 곳이라 가지고 예. 사실은 뭐 안 좋은 곳이다 뭐 이런 거 뭐 옛날 전설 같은 거 보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하라 사막에서 사람 묻으려고 땅 팠는데 물 나오면 오아시스죠. 그게 명당이죠. 사하라 사막에서는. 야, 무덤 그냥 옆에 쓰고 여기 우리 오아시스로 잘 개발하자. 그렇지. 이렇게 하겠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 묘하게,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일본만 해도 도쿄 근처에 간토헤이야, 관동 평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데 네. 이 넓이만 해도 대충 한 경기도 넓이보다도 더 크거든요. 그 정도 그냥 다 쭉 평야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도쿄에서 뭐 살면서 뭐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뭐 몇 자리를 쓰고 털을 잡고 다 그냥 평지예요. 뭐 그 따질 게 그렇죠. 별로 없어요. 그러네. 저기 후지산 보이네. 뭐 이런 정도. 예. 근데 우리나라는 올망졸망 땅 모양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뭘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따질 게 많아요. 건덕지가 많아. 네, 그게 굉장히 큰 이유인데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좀 들어가 보면 조금 더 이야기해볼 건덕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네. 굳이 이렇게 무슨 산 뭐 강 올망졸망한 이런 다양한 지형들 왜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 산 위에 올라오죠. 저쪽에 왼쪽에 뭐가 있고 오른쪽에 남쪽에 뭐가 있고 저쪽에 좀 높은 산이 있고 저기는 돌로 된 산이 있고 저기는 흙으로 된 이런 거 따질 게 왜 이렇게 많은 지형이 되었느냐? 그 얘기까지 갑니까? 네. 예. 우리나라의 북한산 예. 예를 들어서 설악산의 공룡능선 이런 산들을 보면 뭐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도봉산 뭐 이런 거 근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뭐 그냥 동네 뒷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보면 되게 봉우리 같은 것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있고 산세가 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 멋진 산들이 서울 주변에만 해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이거 시대를 밝혀보신 분으로 이 서울대에서 연구하시는 조문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이분이 측정하고 연구해 본 바로 따지면 대표적인 북한산 같은 경우에 네. 지금으로부터 약 1억 7천만 년 전, 그러니까 중생대, 공룡시대, 쥐라기에 해당하는 시기죠. 예. 이 시기에 한반도 곳곳에서 땅 속에서 용암이 튀어나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용암이.
한반도 곳곳에서 곳곳에서 용암이 튀어나오는 시기가 이때 많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용암이 화산처럼 막 분출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제주도 같은 그런 산 모양이 되겠죠. 화산이 터지면 그렇죠. 화산처럼 막 후지산처럼 생기게 되겠죠. 네. 근데 북한산 그런 데는 그렇게 생기질 않았잖아요. 아니죠. 용암이 튀어나온 건 아니고 땅 속에서만 용암이 이렇게 좀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어. 그게 땅속 깊은 곳에서 대략 한 수백 미터, 수천 미터 깊이에서 네. 그렇게 치밀어 올라온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있는 채로 그대로 굳은 겁니다. 아. 그래서 큰 바위 모양이 되었는데 네. 그 후로 1억 7천만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네. 다 위에가 깎여 나가고 어. 그게 그 수백 미터, 수천 미터 깊이에 들어와 있던 그 용암이 굳은 게 드러난 게 북한산, 도봉산, 아, 정말. 설악산, 금강산 같은 우리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산봉우리들이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설악산의 공룡능선 이런 거 보면 저게 왜 공룡능선이지? 결국 약간 공룡하고 상관없는 느낌 들 수도 있는데 예, 예. 그 이제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공룡 맞아요, 뒤에 맞아요. 튀어나온 뾰족뾰족. 그거하고 조금 닮았다 해서 이제 공룡능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뭐 그런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죠. 쥐라기 시대에 아. 거기에 공룡들이 살았다면 예. 밑에서 용암이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이거 뭐야? 약간 뭔가 움찔한 느낌이 있는데 쥐신나나 공룡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예, 예. 그때 그 땅으로 이곳저곳에 치밀어 올랐던 용암들이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산봉우리들로 곳곳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 예. 우리나라에 다양한 아름다운 지형들이 많이 생겼다. 아. 즉 한국인들이 풍수지리에 심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연적인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1억 7천만 년 전 중생대 쥐라기 시대에 용암이 땅속에서 많이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다. 아, 예.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 짧게 궁금해서 네. 왜 우리 남쪽으로 창을 내야 볕도 잘 들고 좋다. 아. 남향 좋아하잖아요. 이거 짧지 않은데. 첫 질문이에요, 이게. 짧지 지금. 않은데. 예, 예, 예. 남향. 남향. 예. 일단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남향 집이 좋은 건데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서 집을 사 보시면 예. 북향 집이 오히려 더 비싸고 가끔 남향 집이 나와 있는 것도 잘 없거니와 남향 집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쌉니다 좀. 아, 남반구에서는 네, 그래서 뭐 무의식적으로 좀 착각하면 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서 이 남향 집인데 북향 집보다 더 싸네 이러면서 무심코 사는 경우가 있는데 아, 예, 한국 사람 같은 예, 경우에 교민들이. 남향 많이 따지다 보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지구가 돌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태양의 움직이는 모습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북반구에서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 네. 남쪽으로 치우친 모양으로 떴다가 지죠. 아, 예. 그래서 햇빛이 남쪽에서 항상 들어옵니다. 태양이 그쪽으로 치우쳐서 떴다가 지기 때문에. 네.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네. 태양이 점점 더 남쪽으로 치우쳐서 뜨게 됩니다. 그러다 적도로 가면 거의 동쪽에서 떠서 남북으로 치우침 없이 그냥 머리 위로 곧장 이렇게 지게 되고 아, 네. 남반구로 넘어가게 되면 네. 해가 이제 반대로 북쪽으로 치우쳐서 이제 떴다가 지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네. 해가 남쪽으로 치우쳐서 떴다가 지기 때문에 네. 남향으로 집이 보고 있어야지 햇빛을 잘 받기가 좋다. 집이 음습해지지 않고 겨울철에 추위를 나기에 따뜻하게 햇빛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것이고 남반구에 가면 이제 반대로 이제 북향이 좋은 그런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에도 사실은 한국인들이 풍수지리에 심취할 수밖에 없는 천문학적인 이유가 들어 있는데요. 천문학적인 이유. 예. 이 현상 예를 들어서 적도에 만약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다 적도 지방에 살았다. 아, 오케이. 그러면 남향 뭐 이런 거 연연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관없죠. 왜냐하면 해가 거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북쪽으로 우리나라가 대충 위도로 따지면 한 몇 도선 정도에 걸쳐 있을까요? 우리요? 이거 한국인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8선. 왜냐하면 38도에 그렇죠. 38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은 그거보다 조금 밑에 있으니까 37도선 정도에 걸쳐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북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남쪽으로 치우치는 정도가 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예. 한국의 수도가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아시아 나라 중에 이런 나라들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무심코 우리나라 국경이 중국 국경은 북쪽으로 접하고 있으니까 네네. 중국이 우리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사실은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 지금의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확실히 서울보다 북쪽에 있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또 우리 잡지사의 어떤 최고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우리 예. 박광일 선생님이 세운 전설의 에피소드, 네. 우리 쿠빌라이 칸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베이징이 중국의 중심지가 된 거는 쿠빌라이 칸이 거기를 중심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쿠빌라이 칸 이전에는 거기가 중국 전체의 중심지였던 시절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예전에 뭐 장안,
낙양 뭐 이런 도시가 있던 뭐 시안, 로양 뭐 이런 데가 중국의 뭐 당나라 시대, 한나라 시대, 뭐 진나라 시대 이럴 때 중심지구나. 대표적인 중심지 지역이었는데 예. 중국의 로양 같은 경우에 위도가 34도, 시안도 34도 정도. 아, 그래요. 다 서울보다 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네. 당연히 도쿄 같은 경우에는 뭐 35도 정도밖에 안 돼서 서울보다 당연히 더 남쪽에 있죠. 예. 그래서 중국의 중심지들은 오히려 서울보다도 조금이라도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보다 그 남향으로 봐야 되는 이유, 해가 남쪽으로 더 치우치는 정도가 오히려 중국만 해도 우리보다 덜해요. 덜 하죠. 예. 예, 도쿄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서울만 해도 그 정도이거니와 고려 시대의 수도였던 개성은 개경이나. 서울보다 더 북쪽에 그렇지, 있죠.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고려 시대에 서경으로 중시했던 평양, 예. 고구려 수도의 평양은 그보다 더 북쪽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북경 빼면 서울이 거의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이고 동아시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남향이 중요하다. 남향이 뭐 중요해요. 아이씨 풍수지 그런 거 미신이에요. 믿지 마세요.라고 하다가도 한국에서 집을 지어보면 남향이 진짜 중요한 거야. 해보면 그러네. 이런 천문학적인 현상 때문에. 예, 뭐 중국에서 어떤 중국의 무슨 뭐 남경 뭐 이런데 이런데 살던 뭐 광주, 광저우 이런데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남향 이런 거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 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와봐라. 해보면 서울 맛 좀 봐라. 예. 해보면 예. 서울이 가뜩이나 추운데 예, 예. 남향으로 안 지으면 햇빛이 등 뒤로 돌아가거든요. 북한은 더 하겠네, 진짜. 그래서 이런 천문학적인 이유에서 한국이 이런 풍수지리를 많이 따질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이유도 좀 있다라고 해볼 수 그렇구나. 있겠습니다. 너무 시원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첫 질문하다가 반 정도가 흘러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영화에서도 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뭐 이미 수백 년에 걸쳐서 뭐 좋은 묘자리, 소위 이제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는 조상님들이 다 누워 계신다. 점점 좋은 땅 찾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렇다면 왜? 이 질문을 뽑아주실지 몰랐는데 왜 면적을 굳이 많이 차지하게끔 관을 우리는 눕혀놓는 것일까요? 땅을 아예 깊게 파서 세로로 관을 세워놓으면 좋은 자리에 더 많은 분을 모실 수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을 뽑아. 이거 멋진 질문입니다. 이게 왜 멋진 질문이냐? 예. 왜냐하면 예. 그 생각을 사람들이 안 했겠습니까? 옛날엔 그래도 뭐 널널하니까. 우리나라의 예전에 지금과 같은 장례 문화가 자리 잡기 이전 시기, 네. 그러니까 철기 시대 초기 혹은 청동기 시대에 사용하던 그런 매장 방식 중에 일본에서도 이게 많이 발달한 방식인데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좀 더 후대까지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예. 옹관묘 또는 독무덤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동무덤 들어봤다. 예, 이게 뭐냐면 네. 큰 장독 같은 그래서 동무덤이라고 하는 건데 예. 큰 장독 같은 그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네. 그 항아리를 관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그 항아리에 넣은 다음에 매장하는 방식입니다. 세워서. 예, 뭐 나무로 이렇게 뭐 무슨 뭐 오동나무로 관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항아리를 크게 만든 다음에 예. 이 항아리를 관처럼 사용하는 방식인데 물론 항아리로 만든 관도 나중에는 다 눕혀서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요? 나주박물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나주박물관 아니고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편찬한 다시 태어난 옹관이라는 그 자료를 보면요. 네. 익산 석천리 유적처럼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좀 상당히 초창기 옹관묘죠.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옹관을 세워서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 지금 같은 무덤 형식이 발달되기 전에는 네. 옹관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있는 사람들이 무덤을 잘 만들려고 할 때 그 방식을 사용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큰 독을 만든 다음에 항아리를 만든 다음에 예. 거기다 이제 사람의 몸을 집어넣고 그거를 선 형태로 수직으로 그대로 묶고 뚜껑을 보통 판판한 돌판으로 덮어놓습니다. 뚜껑 부분은 그런 식으로 만드는 수직으로 매장하는 그 방식도 사실은 있기는 있었다라는 거죠. 있기는 있었다라는 거죠. 몰랐어. 그런데 옹관묘조차도 나중에 눕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네. 지금은 뭐 다 이제 뭐 지금이 아니라 그 후대로도 다 이제 눕히는 방식으로 그렇죠. 널리 퍼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 사실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생대 쥐라기의 그 마그마하고 큰 상관이 있는데요. 그래요? 흔히 이제 땅의 지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땅 위를 덮고 있는 이 보드라운 흙 이거를 이제 표토라고 하고 네. 그 흙 밑에 있는 흙을 심토 그 밑에 뭐 모질물이 있고 그 밑에 기반암이 있어서 안반이 있다 이런 구조로 보통 땅이 되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예.
흙을 파가지고 딱딱한 돌이 있는 안반까지 닿을 때 네. 대충 한 몇 미터 깊이를 파면 딱딱한 안반이 나올까요?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뭐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떤 정도의 피해를 끼치느냐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미국 서부에 산안드레아스 뭐 이런 단층돼 있는 이런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걸 많이 연구를 했는데 네. 그 지역에서 연구를 하면서 미국 서부 지역 중심으로 주요 지역 중심으로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보니까 네. 땅속으로 한 100m, 200m, 300m, 하여튼 100m 단위로 판 뒤에야 그 밑에 딱딱한 암석이 있더라. 예. 뭐 이런 지대가 발견이 되고 그거를 중심으로 지진 연구 같은 거를 했던 논문들 자료들이 좀 있었습니다. 200-300m.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초창기에 그 연구 논문을 참조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는데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잠깐만 우리나라 땅도 똑같다는 보장이 있나 싶어서 우리나라 땅 구조를 많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예. 우리나라 땅 구조를 연구를 해보니까 특히 서울 지역, 이런 경기권 지역, 이런 지역의 땅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지역이 짧으면 한 3m에서 6m 정도만 파면 기반함 지역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밑에 돌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깊게 파도 한 20m에서 30m 정도 파면 돌판이 밑에 이렇게 금방 나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중생대 그 화가마음이 올라왔구나 아까. 산으로 다 이렇게 깎여 나가고 피지처럼 올라왔구나. 들어있는 그게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땅 구조이기 때문에 산에서 도시 지역에서 땅을 파보면 몇 미터 들어가면 밑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네. 그렇다 보니까 깊게 땅 파기가 어렵죠. 그러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직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이 세운 형태로 뭘 묻으려면 청동기 시대에 이제 해보다가 안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크게 관을 세워서 넣자. 얼마나 이게 멋있냐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거 뭐 하다 보니까 너무 빡세다 이거. 힘들어서 도저히 이거 못하겠습니다. 옆으로 눕혀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거 조금은 각도는 다른 이야기인데 프랑스 같은 데 가면 이 카타콤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에 이렇게 굴을 파놓고 거기에 이렇게 사람을 안치해놓는 그렇죠. 그런 장례 문화가 뭐 중세시대 이후로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지죠. 거기 지금 뭐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프랑스에 살아있는 사람 인구 숫자보다도 많은 숫자의 그런 유골이 안치되어 있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뭐 세로 뭐 가로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긴 터널이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쭉 그렇게 안치를 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 근처에는 그런 게 생기기가 어렵다. 이 화강암 안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시원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영화 파묘 과학적으로 파보기 파파묘 특집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장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극 중에 악령이 이제 후손 집에 찾아와서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나는 아주 배고팠단다. 이렇게 하면서 성대모사인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네. 네. 우걱우걱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장면이. 근데 우리 에디터 말로는 어떤 곳에서는 이제 장례식장에 문상 온 이제 문상객들이 음식을 많이 드시면 고인이 오셨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대접을 해도 좋은 음식 막 내오고 굉장히 반겨준다는 문화 그런 믿음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에 씌이면 폭식을 하거나 혹은 굉장히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많이 마시거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 아주 명쾌한 과학적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명쾌합니까? 기가 막히게 명쾌한 과학적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예. 요거 사실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약간 수학, 금융공학 쪽 이야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학 쪽 이야기인데 그래요? 들어보면 매우 명쾌합니다. 자, 이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게 뭐냐면 근데 이게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이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원래 이제 경제학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ZLB 제로 로어 바운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흔히 제로 금리 하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경기가 너무 좋으면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과열돼 있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끼면 사람들이 막 돈 뿌리고 막 쓰기 시작하면 금리를 높이죠. 물가가 막 오르거나 사람들이 돈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라고 하면 금리를 높이죠. 그렇죠. 금리를 높이면 이자를 많이 준다는 뜻이니까 사람들이 돈 쓰지 말고 은행에 맡겨놔야 되겠다. 그리고 돈 좀 쓰고 싶어 해서 은행에 돈 빌려고 뭐 이자가 왜 이렇게 비싸? 돈을 못 쓰게 되니까 경기가 좀 가라앉고 거품이 좀 꺼진다라고 해서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사람들이 돈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싶으면 금리를 올립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이 너무 돈을 안 쓰는 것 같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긴축돼 있다라고 하면 금리를 낮추죠. 돈 빌리는데 이자가 왜 이렇게 싸? 나 돈 빌려서 뭐 사업 좀 벌여봐야 되겠다. 나 돈 빌려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뭐 좀 사야 되겠다.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돈이 풀리면서 경기가 활발해진다.
요게 이유를 이용을 해가지고 경기를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죠? 뭔 상관이야 이게? 네, 그런데 네. 제로 금리 하한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예. 경기가 너무 좋으면 금리를 높여서 경기를 낮추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다시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데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금리를 높이는 거는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금리를 낮추는 거를 0% 이하로 낮출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지. 그게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희한하게 0%보다 낮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나올 때가 세계적으로 있기는 한데 제로 금리 이하로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 예. 예를 들어 제로 금리면 돈을 빌리면 더 이자를 내가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얹어주는 거지. 돈 너 10억 빌려갔어. 야 잘했다. 5천원씩 줄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 막 무한으로 돈을 빌려가면 어떻게 감당해요. 은행 망하죠. 예,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높이는 건 얼마든지 높일 수 있지만 네. 금리를 낮추는 거는 0% 이하로 낮출 수 없다라는 것이 제로 금리 하한이라는 문제입니다. 아, 예, 이해되시죠? 예. 이게 골칫거리가 될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금리가 0.1%인데 아직도 경기가 안 좋다. 그럼 금리를 더 낮출까? 야, 0% 이하로 낮출 수가 없는데 무슨 금리를 더 낮춰서 경기를 어떻게 회복시켜? 제로 금리 하한에 막혀서 우리는 금리를 더 낮출 수는 없다. 그럴 수 있겠네. 이런 게 세계적으로 경제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과학의 많은 분야 그리고 공학의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도 이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하한이 있는 경우에 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뭔가가 없어질 수는 없다라는 이 현상 때문에 뭔가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예. 잘 들어보세요. 네네. 잘 들어보세요. 아, 감이 안 와.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문상을 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네. 음식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많이 먹는 거는 굉장히 배고플 때 3일 동안 내가 어떻게 굶다가 마침 문상이 왔다. 진짜 많이 먹을 수도 있죠. 그죠? 또 맛있어. 네,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네. 안 먹는 거는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더 적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없죠. 와가지고 저는 뭐 식사는 안 하고 식사하고 와서요. 식사는 안 하고 그냥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0보다 더 적게 먹을 수는 없단 음식을 말이에요. 내가 차리고 갈 수는 없잖아.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가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걸 이렇게 쭉 보면 예, 예. 적게 먹는 거는 별로 눈에 안 띄요. 아. 왜냐하면 0보다 적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저 사람도 그냥 안 먹고 가네. 저 사람도 안 먹고 가네. 저녁 시간에 오시는 대부분 식사하고 오시는구나. 예. 별로 눈에 안 띄요. 예.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많이 먹는 분이 계시면 가끔 있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먹지? 많이 먹는 사람이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바로 예. 이 제로 금리 하한, 제로 로어 바운드 이거와 같은 영상 때문에 예, 예.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더 적게 먹을 수는 없거든요. 많이 먹는 게 눈에 띌 수밖에 있는데 시선 강탈이에요. 예, 예. 이런 게 과학 분야 이런데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물이 예. 뭐 진화를 하는 거 이런 거 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돌연변이는 뭐 그런 방향성이 없는 우연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생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과거의 생물은 굉장히 단순한 생물이었는데 네. 시대가 지날수록 더 복잡하고 화려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발달한 생물로 막 자꾸 나타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이건 뭔가 방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거 우연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이런 형태의 진화가 생기느냐. 예. 이게 되게 신기해 볼 수가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이 ZLB 제로 로어 바운드 제로 금리 하한 같은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 가장 원초적인 생명체가 생겼는데 그 원초적인 생명체보다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더 단순해져 버리면 그렇게 되면 생명체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새끼를 치고 자손을 퍼뜨리면서 퍼질 수가 없고 그렇죠.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단순한 생명체보다 더 단순해질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럼 더 이상 그러면 생명체 자체가 아니게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생명체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면 네. 랜덤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만 결국은 더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상갓집에서 식사를 할 때 적게 먹는 사람보다 예. 많이 먹는 사람이 눈에 더 띌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은 이유가 이런 식으로 과학의 여러 영역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 띄니까 더 대접해주고 싶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이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거리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 예. 어저께 내가 상가집에 갔는데 거기에 육개장 4그릇 뜨고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 예. 그럼 이제 그게 화제거리가 되죠. 야, 그거 뭐 누가 혼이 왔다 가신 거 아니냐? 그럼 술렁술렁 하게 되죠. 네. 근데 야, 어저께 내가 어떤 사람 봤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가던데. 야, 요즘에 그런 사람 많아. 그렇지, 많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니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별로 안 그러네. 되고 어떤 재밌는 이야기로 많이 퍼져나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경제까지 접목이 됐어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질문을 네.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네. 요 얘기 이제 영화에서 초반부터 이런 데서 나옵니다. 여우와 무덤은
이제 풍수에서 상극이다. 하하. 여우가 무덤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음흠.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또 이제 괴담 전문가로서 이거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는 사실은 조선 시대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이옥 같은 이런 조선 18세기의 대표적인 작가 이런 분이 남긴 글을 보면 이분이 여우에 대해서 한 토막 글을 쓰신 게 있는데 네. 여우에 대한 어떤 증오로 막 넘쳐나는 글을 한 편 쓰신 적도 있어요. 예. 여우라는 동물은 보이는 대로 모두 다 없애야 된다. 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동물이다. 그 정도야? 여러 세상에 나름대로 동물들이 다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마다 역할이 있지만 네. 그렇지만 여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여우 욕으로 한 편을 펼쳐 채워놓은 예. 그런 글을 이옥 같은 작가가 썼을 정도로 네. 정말 조선시대에 이름도 이옥이야. 미움을 많이 받았던 동물이 여우입니다. 네. 여우에 대한 이런 미움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네. 그리고 우리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죠. 뭐 여우가 사람을 홀린다. 여우가 무슨 미남 미녀로 변신해가지고 사람을 뭐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게 한다. 구미호. 어디 간을 어떻게 공격한다. 아, 뭐 이런 이야기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왜 생겼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 예. 여우가 울음소리 내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우를 제가 직접 본 적이 그러니까 여우를 말고는 직접 보기가 없는데? 쉽지 않잖아요. 예. 뭐 길 가다 그러니까 오히려 영국 같은 데는 길 가다 길에 여우가 막 돌아다닙니다. 아 그래요? 런던에 여우가 이상하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약간 고란이 많은 것처럼 예. 영국 런던 주변에는 여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예. 뭐 그런 나라도 있긴 한데 네. 우리나라는 뭐 길에 여우가 돌아다니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우를 실제로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여우 울음소리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네. 요즘은 뭐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우 울음소리 같은 거 한번 들어볼 수 있죠. 저희가 준비해 놨다고 네. 하는데요. 그런데 여우 울음소리 들어보면 예. 울음소리가 매우 기괴합니다. 한번 들어보죠. 예. 이거 제 웃음소리 아닌가요, 평균? 이게- 애기 같기도 하고. 이게 여우인 걸 알고 들으면 사실은 그냥 귀엽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소리인데 네. 이런 게 여우 울음소리라는 거를 모르고 깊은 산속에 이렇게 지나가다 여기 야행성이거든요. 깊은 산속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우가 밤에 내는 이런 이상한 울음소리 들으면 네. 이게 여우인지 뭔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한 소리 들으면 무슨 이상한 사람이 막 조롱하면서 웃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진짜 너무 뭔가 섬뜩하지. 홀리려고 낄낄낄낄 내가 귀신이다 뭐 이런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러네, 진짜. 음침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뭐야 뭐 썩 나와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뭐 횃불 밑으로 여우가 한 마리 훅 지나가면 저 여우가 나를 홀리려고 사람으로 변신해서 웃으면서 나를 유혹했구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가 좋았겠죠. 예. 요즘 같으면 야 나 저 뒷산에서 여우 울음소리 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우 울음소리가 야 나 뒷산에서 그런데 저 귀신 소리 들었어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인터넷 동영상 보여주면서 야 너 이 소리 들은 거 아니야? 여우야. 여우 소리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옛날에 무슨 여우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야 이상 웃는 소리 들렸다라고 하면 무슨 뭐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 있지 않는 한은 야 혹시 막 이런 소리 아니었냐? 성대모사로 표현해 주면서 근데 그게 사실 여우 소리야. 내가 사냥꾼 아저씨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이런 소리였어. 이걸 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많지 않지. 그러니까 이런 귀신 소문, 뭐 변신해서 사람을 홀리는 소문과 여우 이야기가 연결되기가 이게 좋았던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우리나라 여우가 극히 드물어졌는데 예. 그래서 여우를 지금은 생태계에서 다시 복원하려는 사업, 여우를 길러가지고 산에다 풀어줘가지고 그 여우가 산에 정착하도록 살려고 하는 사업을 정부 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여우가 거의 멸종 위기에 접어들었지만은 예. 조선 시대에는 여우가 되게 흔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사람들이 꽤나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홀리는 귀신 같은 동물 이런 걸로 악명이 높아질 수 있었거니와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이게 사실은 더 치명적인 이유인데요. 뭐죠? 이거야 뭐 방금 앞에 거야. 야 여우는 웃음소리가 뭐 무섭다.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 사이 소문이 퍼져나오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그렇죠. 이 두 번째 이유가 사실은 참 골치 아픈 문제인데 맞아. 여우는 객과 동물로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 좋대. 예, 그리고 산속 아주 깊은 곳에 살지 않고 산에 좀 나지막한 곳에 여우가 많이 사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잡식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거를 여우도 잘 먹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성묘를 하러 가가지고 남겨놓은 어떤 음식이라든가 무슨 뭐 어떤 초상 치르고 장례 치르고 남겨놓은 음식 이런 거 있으면 여우가 머리 좋기 때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먹을 게 꼭 생기더라. 회식이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지나가고 이런 일들을 마침 많이 합니다. 예. 그럼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무덤가에 자주 나오는
웃음소리도 기분 나쁜 그 요물. 이런 식으로 나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우가 어떤 습성이 있냐면 네. 개들도 이런 습성이 있는데 땅을 파헤치고 땅에다가 어떤 먹을 거를 넣어두었다가 다시 파헤쳐서 먹고. 쟁여도요? 개들도 이런 습성이 있는데 예. 여우도 객과 동물로서 이 습성이 매우 발달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우들이 예를 들어서 무덤가에서 무슨 뭐 전 부쳐놓은 거 이런 거 먹고 나면 이거 조금 먹고 나서 이거 묻어놓거든요. 무덤에다가 배부르다. 자기가 파헤쳐놓고. 예. 그런데 나중에 그러다가 어저께 묻어놓은 거 좀 먹을까? 뭐 냉장고는 없으니까 나는 땅에 묻어놓은 거에서 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뭐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 먹을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옆에 우리 할아버지 무덤 잘 있나 보자. 라고 하면서 저녁에 어떻게 누가 조선시대 올라왔어. 선비들이 가뜩이나 풍수지리 무덤 이런 거 엄청나게 중시하는데 아니 여우가 무덤에서 땅을 파헤쳐가지고 뭘 쩝쩝거리고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조선시대 선비들이 아주 그 소위 말하는 정말 우와 천인공노할. 와. 확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렇죠. 아니 무덤을 파헤쳐 도대체 저놈이 뭘 먹고 있는 거야. 온갖 상상 다 하지. 저거를 내가 내 저 조상의 원수다. 야, 이렇게 돼 버리는 전설의 거죠. 고향이네, 진짜 구미호.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존원에서 네. 실제로 영주시 같은 곳을 예. 근거지로 해가지고 예. 여우를 복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우를 실제로 키우면서 습성을 관찰을 하고 산에다 풀어놓고 산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막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주가 어떻게 보면 알루미늄의 알루미늄 도시이자 칩이잖아요. 예. 한편으로는 여우의 도시입니다. 약간 알루미늄으로 여우의 모양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약간 왕관처럼 만들어서 영주 시장님이 다음 네, 알루미늄 시장님께 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씌워주고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될 만한 알루미늄 여우의 도시인데 예. 영주시에서 실제로 이 국립공원 야생생물 보존에서 연구를 한 걸 보면 여우가 땅에 먹이를 묻어놓는 이 습성이 얼마나 발달해 있냐고 하면 예. 여우가 이렇게 새끼를 기를 때 포유류 동물이니까 새끼를 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젖을 떼고 새끼를 좀 이렇게 성장시켜야 될 정도가 되면 네. 먹이를 잡아가지고 젖이 아니고 생 먹이를 먹는 연습을 시키겠죠. 쥐 같은 사람도 뭐 이렇게 뭐 이유식 먹이고 이런 거 하듯이. 예. 근데 여우 같은 경우에는 새끼한테 어미가 밥을 줄 때에도 그냥 뭐 입에다가 쏙 넣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젖병에 담아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진 않겠죠 여우가. 네. 예, 그렇게 곱게 주질 않고 그럼요. 굳이 땅에다가 한번 묻어가지고 준다라고 진짜? 해요. 그 땅에다가 묻어놓고 파헤쳐서 먹는 그 습성을 익히라고 어미가 아주 어릴 때 처음 이유식 먹을 때부터 예. 그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기초교육. 이 정도로 땅에다가 묻어놓고 파헤치는 습성이 강한 동물이 여우, 특히 한국의 이 붉은 여우라는 사실이 지금 과학자들 연구에 의해서도 지금 밝혀져 있으니까 네. 이거 우리가 현대 우리는 오해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뭐 걸핏하면 땅 파헤치고 기분 나쁘지. 먹을 거 뭐 성가시고. 찾아가지고 막 맨날 심심한 무덤 근처에 오고 네. 그래서 무덤 쓰는 사람들이 야. 특히나 여우를 증오하게 되었을 것이다. 야.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요게 있겠죠. 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또 오랜만에 40분 가까이 달려봤는데요. 벌써 이렇게 지났군요. 영화 파미오 파보는 파파미오 특집을 재미나게 진행해봤습니다. 자, 그럼 영화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봐보시고 이제 네. 오늘 하신 말씀을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곽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